2022년 7월 28일 ESPN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겐슈타인 짧게 약 1시간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언어 철학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아서 이걸 오늘 마무리 짓는 걸로 진도를 그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조주의 그리고 포스트 구조주의 6부 시작하기로 하고요. 비트겐슈타인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그다음에 또 뭐 느낀 점 이런 거 이야기합시다. 편하게. 여기서 이제 주로 언급되는 그 용어들이 있죠. 뭐 언어 게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무슨 가족 유사성 이런 말도 있어요. 논리 실증주의 이런 말도 나오고, 구조 언어학. 구조란 말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 철학에서는 구조란 말이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되게 이제 추상적인 단어라서 얼핏 들으면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인데, 근데 그걸 명쾌하게 뭔지를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들고 어떻게 이해했어요? 뭐 다음 주에 이제 구조주의를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언어 철학에서 이야기했던 사실 그 왜 언어 철학의 시초라고 하는 소시르도 구조주의 학자예요. 도대체 이게 구조라는 게 뭔가? 저는 구조라고 해서 마치 건물의 뼈대처럼 언어에도 뼈대가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뼈대와 설계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소시르가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를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사람들 간에 규칙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파악했습니다. 구조하면 뭔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건물의 구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뭔가 이렇게 뼈대가 되는 거, 그 틀이 되는 거, 규칙, 뭐 미리 정해져서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구조라고 그러죠. 구조물 그럴 때. 나사님은 어떻게 저는 그 학술적인 글을 쓸 때 주로 어떤 구조 프레임 또는 이론을 가지고 쓰느냐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또 그런 이제 관점에서 논문의 방향이 정해졌던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면 언어 역시도 어떤 특정한 구조에 의해서 그 부류를 나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식의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사실 구조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할 때 내가 어떤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항상 같이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어떤 존재가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죠. 관계. 예, 그렇죠. 서로 얽혀 있고 그 얽혀 있음이 내가 이렇게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 얽힘 안에서밖에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그 얽힘의 그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 인간관계도 하나의 구조가 될 수 있고, 근데 이 언어도 결국은 그 구조를 구조를 제공한다. 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쓰느냐,
한국어를 쓰느냐 아니면은 일본어를 쓰냐의 그 구조가 그 문화와 그런 구조들이 언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용법에 맞게 쓸 수밖에 없는.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쟨좀 뭔가 우리하고 커먼 센스가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가 이제 풍기는 거죠. 가끔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말 쓸 때 전혀 상황과 뭔가 그 안 맞게 막 그 단어가 나오거나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들으면서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느낌. 음. 그런 게 결국 우리도 그 언어의 그 나열되어지는 것들, 나열되어지는 언어들 속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그게 언어 구조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의미의 구조가 있고 또 문법에 대한 것도 신텍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죠. 그 신텍스의 구조도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해야지 또 그것도 안 맞으면 그것도 언어로 이제 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영어 그 문법에 따라서 나는 간다 학교에 뭐 이상하잖아요. 이런 어떤 그 언어의 신텍스 구조도 있고 의미의 구조도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근데 이게 훔볼트나 앞서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계속 답습해 가는 것 같아요. 네. 단지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약간 그 구조를 습득해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뿐이지 결국 습득했을 때의 결과는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 얘기는 네.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언급해서 뭐 철학적인 논쟁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뭐 사실 그 논리 실증주의 그거에 가깝게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마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 침묵해라. 뭐 이런 예술 뭐 얘기 자꾸 그런 얘기들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자기가 그 논리철학 논거라는 그 책을 써놓고 트랙타스라고 그러죠, 그것부터. 그 책을 써놓고 이제 철학은 내가 다 정리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아예 학계를 떠났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시골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여러 그 책을 보고 다른 학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 논쟁을 계속 벌이면서 결정적으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몸짓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턱을 이렇게 하는 몸짓을 쓴다네. 그 왜 우리도 왜 그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요새는 뭐 사랑의 표시잖아. 근데 또 다른 나라에서 이게 다른 표시라고. 이게 엄지도 그렇고 손가락 이런 수화 이런 것들도 민족에 따라 의미가 되게 다르대요. 근데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똑같은 표정과 몸짓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그 말하는 거에 의미가 다 달라지는 그런 걸 보고서는 자기는 그 언어 그 그림이라는 말을 썼거든. 언어 그림이다. 그 그림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물론 뭐 요새 화가들은 그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겠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그림은 대상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 왜 데생 하듯이 그 물체를 그대로 모사해서 그리는 거를 이제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언어라는 것이 사물과 1대1로 딱 그 이름을 정하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저런 막 얘기해가지고 사변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부질없는 짓이다.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사물이 있는 대로 그냥 그거 1대1 대응하는 언어로 명료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뭐 존재가 왜 있나, 존재 없을 수도 없지 않나, 뭐 이런 이상한 질문 할 것 없다. 그래서 결국 철학이라는 게 언어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그 이론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만 명료해진다면 더 이상 논쟁거리도 없고 철학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명제가 될 만한 그런 자실적 문장들만 쫙 뽑아가지고 트랙타스라는 거를 써놓고 그리고 이제 철학회를 떠났다. 이제 이게 전기 철학이에요. 그게 초기 철학이잖아요. 그쵸? 그림 이론. 네, 그림 이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그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그걸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 철학을 거꾸로 비판하는 책을 쓴 게 철학적 탐구라는 그 책에 이제 정리가 돼 있고 그 얘기를 이제 이진경 박사가 여기서 주로 이 시작하는 언어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언어의 형식, 뭐 생활 형식, 사람의 삶의 방식이 곧 언어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나가느냐에 따라 언어의 의미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 언어 실천 철학의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실용주의, 언어 실용주의 이쪽으로 바뀌어서 전에 자기가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 주장을 하는 그런 독특한. 사실 학자로서는 되게 용기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반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 후기 철학 그걸 중심으로 뭐 얘기를 좀 해보죠. 거기서 언어 게임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네. 언어 그림이라고 안 하고 그 게임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요? 왜 언어를 게임이라고 했을까요? 읽고 느낀 대로 그냥 얘기해봐요. 얘기하면 뭐 돼요. 틀려도 돼. 네. 나는 틀리게 기다리고 있어. 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게임, 볼 수 있는 게임. 뭐 인터넷 게임도 있고 축구도 게임이잖아요. 야구도 게임이고 뭐 사방치기도 게임이고 그 영화 네? 작년에 대히트한 세계적으로 히트한 영화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네. 그 게임의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죠. 게임 하면은 게임이 있을까? 게임은 어떤 서로 상호 간에 규칙이나 약속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유희를 즐기는 거잖아요. 즐거움을 그 안에서 찾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뭔가 술래잡기인 경우에는 술래가 있고 나머지가 도망 다니고 술래가 잡으면은 술래가 이기고 한 명도 안 잡히거나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간단한 룰을 가지고 사람들이 유희를 즐기는 건데 언어 게임도 거기서 포인트를 좀 가져오면은 언어 게임도 사람들끼리 말을 하는 어떤 약속과 규칙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말을 즐기는 얘기를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유희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나 박사님 네, 게임의 특징이 어떤 거 같아요? 저도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특정한 룰이나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 안에서 행동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유의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이제 형태를 게임이라고 저도 봤고요. 그렇다면 언어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 언어적 실천이 반드시 어 이제 그림 이론에서는 그 정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언어의 어떤 이제 규칙이 깨지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사례들의 어떤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명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라고 하면 결국 그 뺏고 뺏기는 뭐 이런 어떤 그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우리가 결국 어떤 컨텍스트, 맥락을 설명해야 할 뭔가 언어로 설명해야 돼. 뭐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누가 더 잘 설명하고 누가 더 동의와 그걸 얻어내는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경쟁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거죠. 용법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꼭 게임하고 닮았다 해가지고 언어 게임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전에도 이제 명제를 얘기하면서 동의가 결국 진리지 그게 완전한 이제 옛날처럼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거짓도 사실은 내가 충분히 설명을 잘해서 뭔가 그 설득을 했으면 그것도 진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정의했던 다른 사람에게는 결국 또 그 영역이 뺏기게 되고 우리도 그 어떤 그 천체의 어떤 현상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그 상황을 언어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용어로 막상 되게 좋은 해상도의 만원경으로 봤을 때 그건 그게 아니었을 때 또 그 논리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이 부여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해가면서 언어가 계속 그 서로 경쟁해가면서 살아남는 예, 그런 관계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설명하면서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핵심적인 그 언어의 특징들은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왜 게임이라는 그 어넬로지죠 이게 유추 유사한 그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 그럼 이제 게임에는 아까 민규 씨가 얘기한 대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 그리고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규칙을 지켜야 돼. 그게 절대 규칙은 안 해요. 우리 고스톱 칠 때 고스톱도 게임이잖아. 근데 광을 뭐 팔고 뭐 하는 것도 뭐 규칙이 있잖아. 그 피도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오른 안초 껍데기를 쌍피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뭐 국진 그 10끝짜리를 쌍피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건 게임마다 다르거든. 그리고 뭐 똥 왜 이렇게 그것도 껍데기잖아. 빨간색 있는 거. 그것도 이걸 10끝짜리를 쳐줄 거냐, 고도리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다양한 규칙은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언어도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규칙은 있어요. 게임 시작할 때.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바꾸기로 합의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게임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변하지 않는 뭔가 완벽한 게 있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게임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게임 규칙이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데아적인 사고로도 하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바꾼 게임 규칙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그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나서 사람들이 언어 게임을 정말 즐긴다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진짜 매년 매년 신조어들이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조어들이 나오고 그걸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면 그것도 이제 국어 사전에 등록되는 단어들도 생기고 그게 이제 또 새로운 약속이 되는 그런 것도 언어 게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그 언어를 준말로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 준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앞자만 따가지고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 시대에 지금 어쨌든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다시 표준 사전에 등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가 그 언어를 바라보는 어떤 좀 언어가 좀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 뭐 이런 그 정신세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언어 생활이 좀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비판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 요새 아주 심하죠. 그런 네. 현상이. 이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것까지도 다 고민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사적 언어라고 그래요. 사적 언어. private language. 사적 언어인데 사적 언어는 공통 언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발견하는 것도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 후기 철학에서 언어의 이제 그 형성 과정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그 공동체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합의가 돼서 정해진 규칙이라는 거, 이거는 따라야 되는 거고, 근데 개인 그렇게 만약에 미리 정해진 게 없고 각자 새로 계속 생성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이게 언어라는 게 공통된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개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기분이 좀 뭐 우울해요. 나 혼자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나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어젯밤에 술을 많이 먹어서 몸이 찌부덩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가족 중에 누가 또 뭐 아프든지 해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거를 자기는 표현하기를 나는 오늘 S 같아. 이렇게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일기장에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적 언어죠. 그러면 이 말을 유포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건 혼자 아마 그러나 보다 그러고 말지. 그럼 이건 언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기독교에서 방언하잖아. 그 방언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게 전형적인 사적 언어거든. 언어라면은 거기 그 같이 있는 청중들이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을 다 알아들어야 그게 언어가 되는 것이지, 혼자만 막 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만 자기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적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언어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게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조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존버 정도는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가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거는 통용어가 되고 사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국어 그 문화원이라든가 그 국어 그 협회 이런 데서 거기 이제 전문 그 언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이 언어를 이렇게 세열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오케이 이 정도 되는 거는 받아주자. 그래가지고 사전에 등재를 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공용어가 될 수 있고 언어의 일부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은어나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거는 그건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적 언어다. 네. 그렇죠. 그럼 그거는 국어사전에 등록될 리가 없네요. 될 리가 없죠. 네. 네. 합의를 안 할 거고. 국립언어표준원인가 거기에 등록을 해야 그게 이제 공용어로, 그게 이 한 사회에서 약속한 규칙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자. 그러면 그렇게. 근데 설거지가 전형적이죠. 원래 우리 배울 때는 설것하고 네. 지읒 받침에 이 이렇게 써야지 표준어거든.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설거지라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도 표준어로 받아들이자라고 몇 년 전에 그걸 국어 사전에 등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디에다 글을 써도 그냥 설거지라고 써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언어가 되게 세잖아요. 격해지죠. 옛날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내가 반에 앉아 있으면
서로 얘기하는 언어의 수준은 상당히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 그 학생들 드라마나 아니면 실제 학교에서 얘들이 얘기하는 걸 얘기 들으면 되게 심하다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언어가 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사실 지금 비트겐슈타인도 결국 계속 그 사용하는 언어 게임처럼 이렇게 원래는 되게 고상한 단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음. 그 여러 사람 여러 그 친구 동료들이 합의를 해서 그 단어를 상당히 그 은어로 바꾼 거잖아요. 우리 일상에도 그런 게임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도 있지만 그지. 게임의 예, 룰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그게 네. 그 사실 자기들끼리 동의가 되게 그 수준 떨어지는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걸 바꿔갈 수 있을까요? 각자 한번 의견을 얘기해봐요. 나는 잘 몰라서 그 세대를. 그 초콜릿 하는데 어 그게 일단 재밌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게 받아들이려면 누구나 생각지 못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 속성들이 있는데 음, 어, 그런 것들에 그렇게 강하고 자극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극적이고 재밌으니까 계속 아이들이 쓰게 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친구들의 반응도 재밌으니까 또 부모님의 어른들의 반응도 재밌으니까 이게 우리들끼리 은어구나 재밌다. 저 때는 이제 헐 정도였는데 요즘엔 뭐 어쩔 TV 저쩔 네. TV부터 시작해서 그거 장난 아닌 되게 것 같아요. 네. 그 어쩔 TV 저쩔 TV는 상당히 그 좋은 단어예요. 쌍용이 왜 이렇게 그 많아요? 정도는. 네. 그 정도는. 그 그게 그러면 현재 아이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그때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항상 왜 언어가 좀 더 이렇게 고상해지고 자기들끼리 있어도 그럴 수 있는데 왜 계속 그 지금 재미라고 했잖아요. 네. 음. 그 그럼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재미를 바꿔야 되는 건가?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 망가뜨리는 게 재밌으니까 안 되는 건가요? 엔트로피가 증가한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힘든 상황, 음. 그 생활이 그 힘들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게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면 왜 자꾸 이렇게 감정이 폭발을 하고 음. 울분이 솟고 막 나는 뭘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언어도 격해지고 된소리가 많이 나오고 또 욕설을 많이 하게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점점 일반화되면서 언어가 점점 이렇게 순화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악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대상을 표현하지 않을까. 아,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지. 이게 아, GNP나 이 경제적 수입의 수준 이런 건 올라갔어도 그런 게 결코 우리 삶에 어떤 만족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 열의에 속하는 거에 대한 분함 이런 감정이 자꾸 언어에 개입되면서 그렇게 언어가 악화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불만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보다는 저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너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안 주는 시대가 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학원 가고 책 읽을 시간이나 아이들하고 깊게 떠들 수 있는 시간보다는 뭔가를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주변 애들 다 운동 가니까 또 운동 가야 되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뺏은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갑자기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걔들한테 시간을 주면 애들이 언어가 순화가 되는 거예요. 여유를 주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여유를 주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물론 개인이 네. 그런 상황은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까 이제 점심 때 그 송경섭이라는 저번에 그 문학 네. 그 연구소 대표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 자기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친구는 이과를 나왔대요. 고등학교 때. 근데 문과로 들어온 거야, 역사학과.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대부분 그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여기 대전에 카이스트 뭐 이런데 그 뭐 물리학과나 화학과, 공학과, 생물학과 이런 이공계열로 다 많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은 그 자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이제 대전에 있는 M대학에서 역사학과를 다녔는데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는 거야.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 서울에 있는 대학 막 이런 데서 그 막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빨리빨리 적응해서 자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그 자기가 다니는 학과의 학생들은 자꾸 안에서만 막 시험 보는 데만 열심히 하고 뭐 과제 내고 이런 거가 다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그 좁은 시야에서 매몰돼 있는 게 자기는 좀 답답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학과 생활은 그냥 그 중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대학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그 대학생 무슨 뭐 경진대 이런 데든지 참여하고 하면서 외부의 어떤 그 시각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꾸 작아지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깨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 속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그거에 이제 그렇게 대항을 하려는 그런 자기만의 도전 이런 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 매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그러니까 9세대 우리 저 좀 나이 든 세대들이 보면은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는 훨씬 지금이 풍요롭고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환경 탓을 하면서 이건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도 없고 뭐 여유롭게 지낼 시간도 없고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을 갖고 그렇게 욕설을 하고 막 이런 걸 언어에 악화된 언어를 가지고 그걸 해소하려고 하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보면은 한심한 거지.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 왜 저러고 살까? 예. 그래서 이게 개인하고 어떤 그 집단 속해 있는 집단의 그 문화하고 그걸 동치시키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때도 욕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또 그걸 선택하지 않는 애도 있었는데 그렇지.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지금은 보니까 우리 딸 그 초등학교 때부터 보니 그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근데 이제 자기가 그게 싫어서 안 한대 자기는. 음. 뭐 걔는 또 그런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별마다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약간 이제 그 밑바닥부터 친해지는 네. 그 친근함이 없는 거죠. 그 음. 뭔가 이 서로 이제 욕을 주고 받았을 때 그 희열, 넌 내 동지다. 너하고 나하고 쓰는 언어가 비슷한 거 보니 넌 나의 동지다. 이 동지애가 안 생기는 거지. 그 쟤는 뭐지? 지금 혼자 고생한 척하네? 뭐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계속 그걸 버티겠지만 그렇지.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은 그냥 에이 내라 모르겠다. 한 번 사는 거 같이 살자. 그리고 언젠가 다시 자기가 깨달았을 때 또 이제 멈출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경향이 있죠. 네. 그 사회에서도
좀 이렇게 그 고상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 너 잘났어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왕따시키는 문화 네. 이런 네. 것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실 언어가 언어의 동질화되는 거, 언어가 동질화되는 것은 이, 어, 이 자체로만으로도 이 쓰는 단어만으로도 네 편과 내 편을 가릴 수 있고 음. 이 상당히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언어의 실천의 그 네.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실천이라는 개념, 진리라는 개념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의 그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 주는 주체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철학의 그 그러니까 이 이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두 가지가 계속 교류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이데아론적인 어떤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뭐가가 완벽한 뭐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진리이고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뭐 완벽한 거라는 건 없다.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그 새로운 진리도 생기는 것이고 게임의 규칙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실천 중심으로 그 우리의 삶을 더 앞에 두는 그런 또 그 학파가 있고 근데 그걸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이게 뭐 질서도 없고 그 언어도 점점 악화되고 그러면서 그 각자 개인주의로 그러니까 극단화되면서 사회에 이렇게 범죄들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면 정말 무섭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를 또 어느 정도 또 제어하기 위해서 다시 원칙론이라든가 뭐 준법 정신을 키워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국가나 사회에서 통제하기도 하고 그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 너무 자기 개인적으로 가면은 그래 너 잘났어 그러고 왕따로 시켜버리고 아예 관계도 안 맺고 근데 정말 친해지면 야 우리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언어에서도 그 언어를 좀 순화해서 쓰자 이렇게 합의된 사람들끼리 다시 또 이렇게 규합이 되면서 그 집단이 커지면은 그 주변에는 문화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인간극장을 봤는데 인간극장 주제가 소 키우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부자가 대를 이어서 소를 키우는데 그 소를 이제 한우의 원형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음,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그 유전자가 있는 소를 이제 따로 보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도 사실 이제 사적 언어와 공통 언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항상 이 공통 언어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한우가 이제 원형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이제 한우 원형과 다른 소들이 이렇게 계속 태어나듯이 잡종 이런 게 생겨나듯이 언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그런 이제 언어들도 지속적으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국어 사전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표준화해서 사전에 항상 이 우리 언어의 어떤 표준이 이런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도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 엄청 거친 친구들도 많았고 좀 소위 말해서 비속어를 좀 써야 그 시기에는 또래 집단에서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또래 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에 어떤 접근해서 보면 내가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그 무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또 나름대로 이 친하게 지내면서 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단에서 나타나는 공통되는 그런 사적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집단에 가면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아,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런 욕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욕까지 막 이렇게 듣고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사적 언어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제 군에서는 되게 그런 이제 인격을 깎아먹는 그런 이제 언어들 되게 많은데 근데 또 그런 언어를 또 내가 일병이나 상병이 돼서 이등병들 관리 안 한다고 그런 언어를 또 써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를 받고 또 나도 그런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따라가지 않으면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소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나중에 너는 짬을 어디로 먹었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래서 그런 이제 사적 언어들은 이제 다양한 집단들에서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지 않았을까. 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또 공통 언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또 의지를 가지고 이런 방향,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올 수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돌아올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구조 그 어떤 그 자기가 어울리고 있는 어떤 집단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 언어 생활을 달리하는 곳에 가야지 그 집단에 계속 있게 되면 그게 익숙한 거가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 집단에서 그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 이상적인 것은 자기가 그 언어 구조를 바꾸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언어가 다시 정화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그 순화된 언어의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얼마든지 그런 그 비속어적인 그런 표현 이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의사 전달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주변을 점점 이렇게 그 순화된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가 나가는 그게 사실은 좋죠. 그리고 사실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떤 예술 감상이라든가 음악이나 미술 그래서 마음이 순화돼야지 언어가 좋은 언어가 나오거든.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많은 보캐블러리 단어들이 있다고요. 그동안 들은 게. 근데 그중에서 내가 현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꺼내가지고 얘기할 거냐는 완전히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화시키면 그러면 내 입에서도 좋은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예술 작품 감상하고 좋은 그림도 이렇게 갤러리에 가서 보고 이런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나 이런 걸 이제 암송도 하고 또 가끔 이제 시집도 이렇게 들춰보고 이러면서 좋은 그 언어 습관을 의도적으로 내가 가까이 하면 그러면 이제 내 입에서 같은 상황이라도 좀 더 그 고상한 단어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경우에는 네. 그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냐면 저도 언어가 그 책을 사실 많이 안 볼 때는 상당히 그냥 되게 직설적이었어요. 근데 현장적인 언어, 예. 그래서 현장 언어. 예, 이거 되게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바꾸고 싶다 생각을 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한 일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 그 교수님하고 옛날에 저 아지트에서 같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네. 그 표현을 의식적으로 갖고 있다가 써보는 거예요, 계속.
의식적으로 계속 써보는 거예요. 그지 좋은 표현을 네. 내가 실천을 해보는 거지. 네, 사실 근데 안 맞아요. 막 쓰다 보면 네. 가끔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도 있고 어색한 상황도 있어요. 근데 써보고 쓰다가 보니 또 실패하고 또 다듬어지고 교수님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런 그리고 이제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막 상황에 붙이잖아요. 네. 막 그 실천이라는 단어를 막 엉뚱한 데다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교수님 난 누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실천의 진짜 의미는 이거고 이거는 그것보단 이거야라고 하는 그걸 계속 자정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예, 그게 이제 그러면서 상황에 맞는 단어를 좀씩 쓰면서 그게 좀 잠재의식으로 언어는 사실 의도로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예, 그냥 내가 평상시에 이 상황에 이게 되게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냥 나가는 거. 말은 나가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야지 하고 한 단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 배우는 과정은 약간 좀 어색해도 그걸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단어들을 내가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주변에 좋은 동료, 좋은 스승, 아니면 좋은 멘토. 그의 멘토들이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언어를 순화시켜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언어의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언어 게임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그 상황에 어떤 용어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 내가 언어 게임에 주사위를 던지는 거하고 같잖아요. 내가 주사위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면 같이 동의해서 같이 쓰겠고 아니면 이제 잘못들 하겠지만 이게 꿋꿋이 계속 던지는 거죠. 그 습관은 실천해야 된다. 생활에서 계속 그 단어를 써야 돼요. 네, 그래야지 바뀌는 거지. 언어를 이제 머릿속에서 구조해서 말을 하려고 이제 막 버벅버벅거리는 거죠. 그게 뭐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프로이트 네. 그 무의식이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게 존재하는데 뭐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연구한 걸 보면은 우리의 언어도 이게 사실은 행동이에요. 그 액션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뭐 한 20-30%는 의식적으로 하는. 근데 그것도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든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장년 한참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비중이 한 50 내지 60%, 나머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한 30-40% 이렇게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이 들수록 그게 점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아진대. 그만큼 자기가 의식적으로 했던 것들이 많이 쌓인 거지. 네, 몸속에. 그러니까 그게 언어를 우리가 순화된 언어, 뭐 정제된 언어 이런 거를 쓰는 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사실은 의식의 세계에서는 계속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좋은 단어를, 좋은 환경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되게 그 역할을 많이 하죠. 그리고 좋은 세미나 뭐 이런 뭐 강연, 세바시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의식적으로 듣지 않으면 점점 자기는 과거에 입력해 놓은 그 잠재의식 속에서 점차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서 이게 악화가 된다는 거죠. 그 순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자기 언어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바뀐다. 사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회의 한 구성 요소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뭐 이렇게 막말을 해도 왜 가끔 그 왜 깡패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조폭들끼리 쓰는 그 욕 뭐 아주 거기서는 밥 먹듯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은 그 세계에서는 용인이 되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전혀 대접을 못 받거든. 적응도 하기 힘들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쓰는 단어의 수준이나 그다음에 구사하는 어휘나 이런 거가 결국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위상,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가 그거에 거의 비례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그렇게 막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동료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거기서는 승인될지 몰라도 이게 일반 사회로 나오면 바로 그건 평가절하되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못하죠. 영화에서도 그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런 그 친구들이 일반인들을 만나면 서로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어떤 그 포지션을 걔가 언어가 정해줍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이 우리 유클리드 소프트 같이 정보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사이트를 줄까요? 특히 개발자들이 쓰는 게 언어잖아. 파이썬이든 뭐 랭귀지, 이게 언어인데 거기서도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썬 언어를 든다면 그 규칙 정해진 게 있잖아. 처음에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 이게 이제 문법, 신텍스죠. 네. 그거는 일단 지켜야 돼. 처음에는 파이썬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옛날에 원료를 따지고 올라가면 뭐 C 언어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다 개발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그 파이썬 언어 개발자도 아마 C 언어의 문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공부했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고 그랬을 거야. 근데 그거의 불편함이라든가 뭐 비효율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언어를 처음엔 만들었겠지. 자기 라이브러리에서 혼자 이제 프로그래밍을 그거 가지고 개발하고 쓰다가 깃허브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좋네. 그리고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그 표준어 사전에 등록이 되듯이 그 개발자들이 다 인정하는 새로운 언어가 이제 등장을 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구조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R이야, 이거는 파이썬이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언어 구조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이제 천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때도 어차피 우리는 언어 가지고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도 그렇고 설계를 해도 그렇고 결국은 언어의 종류만 조금씩 차이가 나지 다 언어 갖고 우리가 게임하는 거거든요.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규칙을 따라서 철저히 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다 습득한 다음에는 자기만의 어떤 사적 언어를 개발을 해. 그러다 그거를 한번 공개를 해. 그리고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걸 공유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새로운 뭐 함수를 하나 만들어낸다든지, 뭐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하나, 컴포넌트 같은 걸 개발한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이 사람이 이제 언어 구조를 바꾸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깃허브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좋은데 취업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거의 우리 일상 언어에서의 그 행태하고 이 개발의 세계 거의 뭐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거의 마지막 그 답변인 것 같네요. 사실 들으면서 말씀하신 거는 언어 게임하고 학습 곡선 이야기가 약간 섞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사람이 배우기 시작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골자, 뼈대, 구조를 배우고 그것이 완전히 습득이 되면 거기서부터 자신의 뭔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페달을 밟는 걸 배우고 다 배우고 나서 자전거를 편하게 밟기 시작하면은 일어서서 타는 법 혹은 거기서 고개를 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언어 게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구조와 뼈대가
다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개발에서도 그렇고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거기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 창의력이 발휘된 사적인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깃허브나 뭔가 자신만의 개발 스타일을 꾸려나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한 부분들이 크고요. 사실 언어도 역시 하나의 창조물이었고 누군가가 특히 우리나라의 말은 세종대왕께서 처음에 창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 언어로서 오랜 역사가 지나오면서 어,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진화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컴퓨터 언어로서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조금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서 예전에는 이제 한글이 이제 전혀 이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조금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좀 더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조금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들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의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하고 이렇게 잘 설명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트겐슈타인의 지금 마지막 이야기는 상당히 현대에 지금 우리도 나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진리란 확실하다는 믿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다고 하는 여러 사람의 믿음. 그렇죠. 이 진리라고 하는 건데 결국 언어도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때 인정하는 어떤 그 믿음이 그 언어의 그 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소스 코드를 만들고 펑션도 만들고 뭐 이렇게 코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산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에고를 그 안에 담는다는 거죠. 사실 그 결과물은 내가 아니에요. 실체도 아니고 그건 그냥 내가 최선이야. 이건 이런 로직이 최선이야라고 한 믿음이에요. 그 여러 사람이 그것이 그렇다라고 검증하고 서로 같이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 믿음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 새로운 또 언어 게임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제공됐을 때 그 믿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 산물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나를 공격한 것으로 감정적인 그것을 받아들이고 쟤 뭐지? 라고 하는 그 억지를 부리고 이런 어떤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렇죠. 예, 그 정강화의 과정이 나를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언어는 내가 꼭 뭔가 완성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걸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든 똑같아요. 요구 분석할 때도 그렇고 요구 분석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믿음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믿음이 다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저가. 그러면 이제 서로 이야기해서 그 믿음을 다시 다지고 그 다진 믿음 위에 다시 이제 뭔가를 세우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야 저건 완전히 뭐 다른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게 공격을 확 해버리면 사실 수용적인 건데 믿음은 수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르다라고 하고 그냥 배척해버리면 그때부터 서로 무언가를 진리를 만들고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철학자 한 사람의 아까 왜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기 철학, 후기 철학이 완전히 상반됐다.
근데 본인은 그걸 기꺼이 용기를 내서 자기가 초창기에 했던 책을 맹비판을 하는 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그렇죠. 자세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언어학자로서 언어 철학자로서 아주 훌륭한 태도.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금색이 최고의 그 천재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학자들이 다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한 번 뱉은 바는 대에 담기를 되게 꺼려해요. 그걸 계속 어떻게든지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그 이유를 들이대서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응? 끝까지 증명하려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갖는 태도인데 그걸 완전 전복시킨 분이라서 나는 철학자 중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의 그 태도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건 이제 코딩에서의 건데 우리가 이제 서로 살아가면서도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자, 아니 협력하자, 뭐 서로 협력하자, 뭔가 이건 협업해야 된다라고 말로 떠들 수는 있어. 근데 그 언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말로는 협업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말로는 협업하는 사람인데 행동이 없는 실천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서로 뭔가 돕자, 협업하자, 뭐 서로 나누자, 이건 좀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말에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그죠. 자기 몸이 따라가줘야죠. 예, 그게 사실 비언어적인 그거거든, 실천이거든요. 근데 이 비언어적인 실천을 간과한다는 거죠. 예, 정신만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이 언어 철학에서는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언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거 왜 네. 게임에다가 이렇게 어널로지를 써서 이 사람이 그 자기 책을 썼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을 알려면 게임을 봐가지고 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축구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뛰어야지.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해봐야 정확히 그 규칙을 내가 파악할 수 있지.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창의력이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그 바나나 킥을 옛날에는 없었다고. 근데 차번이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휘어가는 걸 보고 그걸 계속 연습해가지고 반복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그 방향으로 차면은 공의 어느 위치를 차면 이게 바나나 킥이 나온다라는 거를 터득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룰을 만드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그 게임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도 말로만 아니면 관찰만 하고 소비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게임 속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몸으로 실천할 때 정확하게 그 규칙을 익힐 수 있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게 언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 개발할 때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같이 협업해서 무언가의 공동의 산출물을 만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예, 이걸로 오늘 또 그 박 대표님 일정이 또 있어서 네.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진하게 했어요. 그래도 이걸로 ESBN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